혹시 보내지 못한 편지가 있으신가요? 쓰다가 찢어버린 편지, 주소를 몰라 붙이지 못한 편지. 아니면 보냈지만 돌아온 편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편지들이 모이는 아주 특별한 우체국에서 시작됩니다. 수신인 불명으로 세상을 떠도는 편지들, 그 안에 담긴 마음들을 찾아주는 한 집배원의 이야기예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어쩌면 당신도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서울 외곽,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좁은 골목길 끝에 작은 우체국이 있습니다. 길모퉁이 우체국이라는 이름의 이 우체국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재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특별한 편지들이 모여요. 수신인 불명, 주소 불명, 반송 불가. 어디로도 갈 수 없어 떠도는 편지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바로 이 우체국입니다. 이곳의 유일한 직원은 김정수라는 58세의 집배원입니다. 정수 씨는 30년째 이 우체국을 지키고 있어요. 다른 집배원들이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면 정수 씨의 일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반송된 편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편지의 진짜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그의 일이에요. 편지는 거짓말을 못해요. 사람들은 전화로 문자로 말할 때는 포장을 하잖아요. 하지만 편지를 쓸 때는 달라요. 종이 앞에 앉으면 진심이 나오거든요. 정수 씨는 편지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모든 편지에는 주인이 있습니다라는 액자가 걸려 있어요. 30년 전 이 우체국에 처음 왔을 때 전임자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오늘도 정수 씨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편지들이 쌓여 있습니다. 주인을 찾지 못해 떠도는 마음들이요. 정수 씨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28살의 청년 정수는 막 이혼을 하고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어요. 직장도 잃고 살 곳도 없어 떠돌던 그때 우연히 이 우체국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우체국을 지키던 노인은 정수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자네 눈이 슬프군.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는 사람의 눈이야.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에게는 전하지 못한 말이 있었어요. 헤어진 아내에게, 연락이 끊긴 아버지에게, 그리고 어린 시절 떠나보낸 친구에게요. 여기서 일해보겠나? 편지를 찾아주는 일이야. 남의 마음을 찾아주다 보면 자기 마음도 찾게 되거든. 그렇게 정수 씨의 3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편지를 읽고 주인을 찾고 그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을 보면서 정수 씨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한 말을 안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 정수 씨의 눈에 들어온 첫 번째 편지는 특별했습니다. 봉투가 유난히 낡아 있었어요. 최소 20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수신인 란에는 나의 딸에게라고만 적혀 있었고 주소는 없었어요. 발신인 란에는 아버지가라고만 쓰여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수진아. 이 편지를 쓰는 아버지는 지금 많이 아프다. 의사 선생님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 살아서 전하지 못할 말들을 말이다. 수진아, 미안하다.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술에 빠져 살았고 너와 엄마에게 상처만 주었구나. 내가 12살 때 집을 나간 후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 안다. 찾아갈 용기가 없었다. 이런 아버지를 어떻게 마주할 수 있겠니? 하지만 하루도 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내가 어디서 뭘 하며 사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매일 밤 그 생각뿐이었다. 수진아, 아버지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사랑한다. 한 번도 제대로 말해주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너라는 거 이제야 말한다. 이 편지가 너에게 닿을지 모르겠구나. 주소도 모르고 내가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마음만은 꼭 전해지길 바란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좋은 아버지가 될게. 사랑한다, 수진아. 아버지가. 정수 씨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된 편지.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이 마음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떠돌고 있었습니다. 찾아야 해. 반드시. 정수 씨는 중얼거리며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정수 씨는 일주일을 수소문했습니다. 편지 봉투에 묻은 소인을 분석하고 편지지의 종류를 확인하고 편지 속 단서들을 하나하나 추적했어요. 수진이라는 이름, 아버지가 술에 빠져 살았다는 것, 딸이 12살 때 집을 나갔다는 것. 힘든 조사 끝에 정수 씨는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김수진 45세,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이었어요. 정수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중년의 여성이 나타났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선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길모퉁이 우체국 집배원 김정수입니다. 혹시 김수진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우체국에서 무슨 일로? 정수 씨는 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20년 전에 발송된 편지입니다. 수신인이 불분명해서 배달되지 못하고 보관되어 있었어요. 혹시 아버지께서 편지를 쓰셨을 가능성이 있으실까요? 수진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요, 저는 아버지랑 연락 끊은 지 30년이 넘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수진 씨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읽어 내려갈수록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수진 씨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었어요? 네. 20년 전에 쓰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버린 줄 알았어요. 관심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연락도 안 했고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어도 장례식에 안 갔어요. 수진 씨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원망했어요. 왜 나를 버렸냐고,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냐고. 근데 아버지도 저를 생각하고 있었네요. 용기가 없었던 거였네요. 정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그렇죠. 아버지께서 용기를 내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편지를 쓰셨다는 건 적어도 마음은 전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수진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찾아주셔서 30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정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편지가 제 역할을 다한 거예요. 저는 그저 전해드린 것뿐입니다. 며칠 후 정수 씨의 책상 위에 또 다른 편지가 올라왔습니다. 파란색 봉투였어요. 사랑하는 형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여러 번 반송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소인은 2년 전이었어요. 정수 씨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형, 나 민수야. 이 편지를 쓰는 게 벌써 10번째야. 보낼 때마다 돌아오더라. 형이 이사를 갔는지 아니면 일부러 안 받는 건지 모르겠어. 형, 나 요즘 많이 힘들어. 사업이 망했어. 아내도 떠났고 애들도 아내가 데려갔어.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고 잘 곳도 없어. 형한테 손 벌리려고 연락하는 거 아니야. 그냥 형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어릴 때 형이 나 업어주던 거 기억나? 아버지가 술 먹고 행패 부리면 형이 항상 나를 감싸줬잖아. 그때 형 등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아직도 기억나. 형, 나 미안해. 5년 전에 형한테 돈 빌리고 못 갚은 거. 그때 형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아. 그 뒤로 형이 연락 끊은 것도 당연해. 나 같은 동생 없는 게 낫지. 근데 형, 한 번만이라도 연락해줘. 형 목소리만 들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해, 형. 동생 민수 올림. 정수 씨는 편지를 읽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절박한 마음이 글씨체에서도 느껴졌어요. 이건 급해. 빨리 찾아야 해.
정수 씨는 편지 속 단서들을 토대로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발신인 주소는 2년 전 것이라 이미 유효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편번호와 지역 정보를 토대로 추적한 결과 정수 씨는 서울 외곽의 한 고시원에서 민수라는 이름의 50대 남성이 살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고시원은 생각보다 더 열악했어요. 좁은 복도, 곰팡이 냄새, 깜빡이는 형광등. 정수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302호 박민수 씨요. 며칠 전에 나가셨어요. 고시원 관리인의 말에 정수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가셨다고요? 어디로요? 몰라요. 짐도 없이 그냥 나가셨어요. 밀린 방세도 안 내고. 정수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분 상태가 어땠나요? 글쎄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긴 했어요. 방에서 안 나오고 밥도 안 먹고. 한 번은 복도에서 울고 계시길래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정수 씨는 급해졌습니다. 정수 씨는 본능적으로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다리 위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그리고 마포대교 중간쯤에서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점퍼, 덥수룩한 수염, 텅 빈 눈. 박민수 씨. 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길모퉁이 우체국 집배원 김정수입니다. 이 편지 민수 씨가 쓰신 거 맞죠? 정수 씨가 파란색 편지 봉투를 내밀자 민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어요? 반송된 편지들을 보관하는 곳에 있었어요. 형에게 보내신 편지요. 민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한테 안 갔어요? 그러면 형은 내가 보낸 줄도 모르겠네. 네. 주소가 바뀌어서 돌아온 것 같아요. 민수 씨는 쓰러질 듯 난간을 잡았습니다. 다 소용없네. 마지막으로 형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되겠네. 정수 씨는 민수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수 씨, 형 찾았어요. 네. 제가 찾았습니다. 형이 어디 사시는지요? 민수 씨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형이 어디 있어요? 부산에 계세요. 3년 전에 부산으로 이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편지가 계속 돌아온 거예요. 민수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형이 부산에. 그리고요, 민수 씨. 정수 씨는 품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형에게서 온 편지예요. 민수 씨가 쓴 편지 주소로 보내셨는데 역시 반송됐어요. 둘 다 주소가 바뀌어서 서로의 편지가 엇갈린 거예요. 민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형이야. 내가 보낸 편지 주소로 답장을 보냈는데 돌아왔어.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같은 주소로 보내봤는데 다 돌아오더라. 민수야, 미안하다. 5년 전에 형이 화낸 거 후회했어. 돈 때문이 아니야.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도와주지 못한 게 미안했어. 형이 그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 민수야, 어디 있어? 형이 찾으러 갈게. 제발 연락해줘. 사랑한다, 동생아. 형 준수가. 민수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정수 씨는 그의 옆에 앉았어요. 형도 민수 씨를 찾고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찾고 있었는데 편지가 엇갈린 거예요. 형이 나를, 형 전화번호 알아냈어요. 지금 연락해 드릴까요?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 씨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5년 만에 형제의 재회였습니다. 민수 씨는 그날 밤 부산행 KTX에 올랐습니다. 정수 씨가 표를 끊어주었어요. 민수 씨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정수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체국 서비스예요. 편지를 전하는 것까지가 제 일이거든요. 민수 씨가 직접 전하러 가시는 거니까
제가 도와드리는 게 맞죠. 기차에 오르기 전 민수 씨는 정수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니었으면 저 오늘 말 안 해도 알아요. 하지만 이제 다 지났어요. 형 만나서 맛있는 거 드시고 푹 쉬세요. 민수 씨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모르는 사람인데. 정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저도 예전에 연락 끊은 형이 있었어요. 화해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연락 못 했어요. 그러다 형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서 형 영정사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수 씨는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마음은 전해야 하는 거구나. 늦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겪은 후회를 안 했으면 해서요. 기차가 출발 신호를 울렸습니다. 민수 씨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정수 씨는 손을 흔들며 기차를 배웅했습니다. 며칠 후 정수 씨는 특이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분홍색 봉투에 하트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봉투가 젖어 있었고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눈물이 떨어진 것처럼요. 영원히 사랑하는 당신에게. 수신인 이름은 적혀 있었지만 주소가 불완전했어요. 정수 씨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지훈 씨에게. 우리가 헤어진 지 벌써 3년이 됐네요. 그동안 연락 한 번 못했죠. 미안해요. 사실 저 그때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어요. 헤어지자고 한 진짜 이유요. 지훈 씨, 저 그때 병원에서 진단받았어요. 희귀병이래요. 치료법이 없대요. 얼마나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당신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요. 아픈 여자친구 붙잡고 평생 고생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나쁜 말하고 상처 주고 떠밀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요. 저도 힘들었어요. 매일 밤 당신 생각에 울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라고, 당신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훈 씨, 요즘 후회가 돼요. 당신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을 제가 버린 거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당신 곁에서 보낼 수 있었는데, 그걸 제가 포기한 거잖아요. 미안해요, 지훈 씨. 그리고 사랑해요. 아직도 사랑해요. 이 세상에서 당신만큼 사랑한 사람 없어요.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을지 모르겠어요. 주소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거든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 목까지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서연이가. 정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수 씨는 편지 속 단서들을 모았습니다. 발신인 이름 서연, 희귀병 진단 3년 전 연애. 수신인 지우는 서울 어딘가에 사는 것 같았지만 주소가 불완전해서 찾기 어려웠어요. 정수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수신인이 아니라 발신인을 먼저 찾기로요. 서연 씨가 살아있다면 직접 편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거든요. 편지 봉투의 소인을 분석한 결과 이 편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근처에서 발송된 것으로 보였어요. 정수 씨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환자 정보는 쉽게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서연이라는 환자분 아세요? 희귀병 치료받고 계신 분이요. 대부분 모른다고 했지만 사흘째 되는 날 한 간호사가 말했어요. 서연이요. 혹시 박서연 환자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5층 병동에 계신 분요. 정수 씨는 5층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두드리자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창가 침대에 젊은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는 팔에 연결된 수액줄. 하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서연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길모퉁이 우체국 집배원 김정수입니다. 이 편지 서연 씨가 쓰신 거 맞죠? 정수 씨가 분홍색 봉투를 내밀자 서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거 제가 쓴 편지예요. 근데 왜 여기에? 주소가 불완전해서 배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서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훈 씨한테. 안 갔어요? 네. 하지만 제가 찾아볼 수 있어요. 지훈 씨 전체 이름하고 정보 좀 주시면요. 서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지훈이요. 3년 전에 같은 회사 다녔어요. 지금은 어디 사는지 몰라요. 저 때문에 회사도 그만뒀거든요. 정수 씨는 메모장에 정보를 적었습니다. 찾아볼게요. 그리고 서연 씨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직도 지훈 씨 만나고 싶으세요? 서연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매일요. 매일 밤 꿈에서 만나요. 하지만 이젠 너무 늦었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아직 살아 계시잖아요. 아직 전할 수 있잖아요. 서연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지훈 씨를 찾으시면 제가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정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전하는 것보다 서연 씨가 직접 전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지훈 씨를 여기로 데려올게요. 정수 씨는 일주일간 김지훈을 추적했습니다. 회사 기록, 주민등록 이력, 지인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가 피곤한 얼굴로 나왔어요. 누구세요? 김지훈 씨 맞으시죠? 저는 길모퉁이 우체국 집배원 김정수입니다. 박서연 씨에 대해 아시죠? 그 이름을 듣자 지훈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이요. 그 사람 얘기 왜요? 서연 씨가 3년 전에 쓴 편지가 있어요. 지훈 씨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배달이 안 됐어요. 지훈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서연이가 나한테 편지를? 네. 읽어보시겠어요? 지훈 씨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담해 보였어요. 하지만 편지를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지훈 씨는 무너졌어요. 서연이가 이런 이유로. 네. 서연 씨가 지훈 씨 짐이 되기 싫어서 일부러 헤어진 거래요. 저는 3년 동안 서연이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남자가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워했어요. 잊으려고 했어요. 지훈 씨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서연이가. 아파서, 나 때문에? 네. 서연 씨는 지금도 지훈 씨를 사랑하고 있어요. 매일 밤 꿈에서 만난대요. 서연이 지금 어디 있어요?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지훈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야 해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지훈 씨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서연 씨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씨. 서연아. 지훈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아픈 거 감추고 나를 밀어냈어? 미안해. 미안해, 지훈 씨. 서연 씨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짐이 되기 싫었어. 내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었어. 지훈 씨는 서연 씨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바보야. 내가 힘든 게 뭐가 중요해. 내 곁에 있는 게 중요하지. 너 없이 보낸 3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알아. 나도 힘들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수 씨는 병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편지가 또 제 역할을 했네.
병원을 나서며 정수 씨는 품에서 낡은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자신이 쓴 편지였어요. 헤어진 아내에게 보내려 했지만 끝내 붙이지 못한 편지. 지금까지 품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수경 씨에게. 미안해요. 내가 좋은 남편이 못 됐어요. 돈도 못 벌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 당신에게 부족한 내가 미안해서 도망쳤다는 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정수 씨는 30년간 이 편지를 붙이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거절당할까봐, 외면당할까봐. 하지만 오늘 서연 씨와 지훈 씨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마음은 전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무리 늦어도 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을. 정수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 아내의 번호를 검색했어요. 일주일 후 정수 씨는 전 아내 수경 씨와 만났습니다. 30년 만의 만남이었어요. 서로 많이 늙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오래됐네요. 네. 30년. 정수 씨는 품에서 편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30년 전에 쓴 편지예요. 붙이지 못했어요. 수경 씨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제야 보여주는 거예요? 용기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저도요. 저도 미안해요. 그때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30년간의 침묵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수경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다시 시작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친구로는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수경 씨는 미소 지었어요. 그것도 좋네요. 30년 만에 친구라니.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0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요.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 씨의 책상 위에 새로운 편지가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특이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글씨체로 쓴 봉투였거든요. 하늘나라 할머니에게. 봉투에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할머니로 보이는 사람과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무지개도 그려져 있었어요. 정수 씨는 웃으며 편지를 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하늘나라 가고 나서 엄마 아빠가 맨날 울어요. 나도 울어요. 할머니 방에 가면 할머니 냄새가 나요. 할머니가 해주던 떡볶이 먹고 싶어요. 할머니가 불러주던 노래도 듣고 싶어요. 할머니, 하늘나라는 좋아요. 구름 타고 다녀요. 할아버지 만났어요. 할머니, 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그림 잘 그린다고요. 할머니 보여주고 싶었는데 못 보여줘서 슬펐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꿈에서라도 만나러 와요. 손녀 수아 올림. 정수 씨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편지는 당연히 배달될 수 없었어요. 하늘나라에는 주소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아이의 마음은 어딘가에 전해져야 했습니다. 이건 다른 방식으로 전해줘야겠네. 정수 씨는 편지의 발신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이었어요. 대문을 열어준 것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모퉁이 우체국 집배원 김정수입니다. 혹시 수아라는 아이가 이 집에 살고 있나요? 네, 제 딸이에요. 무슨 일로? 이 편지가 우체국에 있었어요. 하늘나라 할머니에게 보내려고 쓴 것 같은데요.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아가 그런 편지를 썼어요? 네. 읽어보시겠어요? 엄마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수아야, 내가 이런 편지를 썼어. 옆에서 6살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한테 보내고 싶었어. 근데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슬퍼할까봐 혼자 우체통에 넣었어. 엄마는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수아야, 할머니는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셔. 내가 상 받은 것도 그림 그린 것도 다 알고 계실 거야. 정말. 응. 그리고 할머니도 수아 많이 사랑하셔.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네. 이 편지 할머니 산소에 가져가시면 어떨까요? 거기서 읽어드리면 할머니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수아야, 우리 이번 주말에 할머니 뵈러 갈까? 수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응, 할머니한테 편지 읽어드릴래. 그 주말 수아네 가족은 할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정수 씨도 함께 갔어요. 수아가 초대했거든요. 아저씨가 편지 찾아줬으니까 같이 가요. 묘 앞에서 수아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작은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부모님은 울고 있었고 정수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편지를 다 읽은 수아는 묘비에 편지를 올려놓았습니다. 할머니, 편지 잘 받아. 그리고 꿈에서 꼭 만나러 와. 그 순간 바람이 불어 편지지가 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요. 수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대답했어. 몇 주 후 정수 씨는 오래된 선반을 정리하다가 특이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나의 과거에게, 뒷면에는 나의 미래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발신인도 수신인도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이하늘. 편지는 두 통이 함께 묶여 있었어요. 정수 씨는 호기심에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 나의 미래에게. 10년 후의 나에게. 지금 나는 20살이야. 방금 대학에 합격했어.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 10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까? 행복할까? 미래의 나에게 부탁할게. 지금의 나를 잊지 마. 꿈 많고 열정 넘치고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던 20살의 나를.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나는 미래의 너를 믿어. 10년 후에 이 편지 읽으면 답장 써줘. 과거의 나한테. 2015년 3월 20살 이하늘이. 두 번째 편지, 나의 과거에게. 10년 전의 나에게. 지금 나는 30살이야. 내 편지를 받고 답장을 쓰고 있어. 솔직히 말할게. 10년 동안 힘들었어. 취업도 늦게 했고, 연애도 잘 안 됐고, 가족들이랑 멀어지기도 했어. 내가 바랐던 것처럼 멋진 사람이 되지 못했어. 근데 알아? 그래도 괜찮아. 아니, 괜찮아지려고 노력 중이야. 힘들었던 만큼 강해졌고, 실패했던 만큼 겸손해졌어. 지금의 나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됐어. 아침에 눈 뜨는 것, 따뜻한 밥 먹는 것,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20살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아. 과거의 나에게 말해줄게. 앞으로 힘든 일 많이 생길 거야. 근데 포기하지 마. 다 지나가. 그리고 지나고 나면 더 단단해져 있을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모님한테 전화 자주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사랑해, 과거의 나. 2025년 3월 30살 이하늘이. 정수 씨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편지의 주인은 어디 있을까? 두 통의 편지가 왜 여기 있을까? 정수 씨는 이하늘이라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속 정보들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서울의 한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30살 여성을 찾아냈어요. 정수 씨는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이하늘 씨요? 오늘 휴가 내셨는데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정수 씨는 휴대폰 번호를 어렵게 알아내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이하늘 씨 맞으시죠?
저는 길모퉁이 우체국 집배원인데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체국이요. 무슨 일로요? 혹시 10년 전에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 쓰신 적 있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수 씨가 두 통의 편지를 테이블 위에 놓자 하늘 씨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게 제가 쓴 편지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 있는 거죠? 저도 그게 궁금해서요. 이 편지들이 우체국 창고에 있었거든요. 하늘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0년 전에 타임캡슐처럼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10년 후에 제가 받아볼 수 있게 해준다는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 연락이 없어서 잊고 있었어요. 그 서비스 회사가 중간에 폐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가 저희 우체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하늘 씨는 편지를 들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20살에 자신이 쓴 편지, 그리고 자신이 답장으로 쓴 편지. 이상하다. 저는 답장을 쓴 기억이 없는데. 네. 하늘 씨는 두 번째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제 글씨체가 맞아요. 근데 저는 이 편지를 쓴 적이 없어요. 아직 안 썼어요. 정수 씨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이 편지는 누가 쓴 거죠? 하늘 씨는 편지 날짜를 확인했어요. 2025년 3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직 3개월이나 남았는데.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늘 씨는 두 번째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됐어. 아침에 눈 뜨는 것, 따뜻한 밥 먹는 것,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앞으로 힘든 일 많이 생길 거야. 근데 포기하지 마. 다 지나가. 부모님한테 전화 자주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하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고 남자친구랑도 헤어졌고 부모님이랑도 멀어졌어요. 솔직히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정수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이 편지, 미래에 제가 쓴 거라면 저는 결국 괜찮아진다는 거잖아요. 이 모든 걸 버티고 살아남는다는 거잖아요. 하늘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상하죠? 제가 쓴 것 같은데 제가 안 쓴 편지가 저한테 위로가 되다니. 정수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편지는 원래 그런 거예요. 쓰는 사람의 진심이 담기면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거든요. 어쩌면 미래의 하늘 씨가 정말로 보낸 건지도 몰라요. 지금의 하늘 씨를 구하려고요. 하늘 씨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럴지도요. 그렇다면 저도 미래의 저한테 감사해야겠네요. 그날 저녁 하늘 씨는 오랜만에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연락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엄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하늘아? 엄마, 나왔어.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뭐야, 미리 연락도 없이. 아빠, 하늘이 왔어. 아빠도 나오셨습니다. 1년 전보다 머리가 많이 희어지셨어요. 이게 누구야? 우리 딸 맞아? 아빠. 하늘 씨는 부모님을 꼭 안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많이 미안해.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늘 씨는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은 말없이 들어주셨어요. 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 딸이니까. 엄마의 말에 하늘 씨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수 씨는 여전히 길모퉁이 우체국을 지키고 있었어요. 반송된 편지들을 살펴보고 주인을 찾아주고 마음을 전하는 일을요. 책상 위에는 배달 완료라고 적힌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정수 씨가 전해준 편지들의 복사본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딸에게 보낸 편지, 형제가 서로에게 보낸 편지, 연인이 전하지 못한 마음. 손녀가 할머니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자신에게 보낸 편지까지. 수십 통의 편지들, 수십 개의 마음들. 그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정수 씨는 편지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직 많이 남았네. 선반에는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한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백 통, 수천 통에 떠도는 마음들이요. 정수 씨는 새로운 편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편지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사람에게. 정수 씨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당신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만 이름을 쓸 용기가 없습니다. 20년 전 제가 당신에게 저지른 일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저를 당신은 믿어주었는데 저는 그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도망갔고 당신이 손을 내밀 때 외면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이 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삶이 저 때문에 망가지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사람이. 정수 씨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주소도 이름도 없는 편지.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그 어떤 편지보다 무거웠어요. 이건 어떻게 찾지? 정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정수 씨는 편지 봉투 구석에서 희미한 도장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요양원 도장이었어요. 청명요양원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요양원에서 보낸 편지라면 발신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정수 씨는 청명요양원에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모퉁이 우체국인데요. 혹시 최근에 편지를 보내신 어르신이 계신가요? 편지요? 아, 네. 박정희 할머니께서 지난주에 편지 한 통 붙이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 며칠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정수 씨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편지 받으실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글쎄요. 할머니가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다만 오래된 친구분이라고만. 정수 씨는 요양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정수 씨는 직원에게 박정희 할머니에 대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5년 전에 입소하셨어요. 가족이 없으셔서 혼자 계셨죠. 말수가 적으셨는데 가끔 미안해 미안해 하시면서 혼잣말을 하셨어요. 혼잣말이요? 네. 특히 밤에 그러셨어요. 꿈에서 누군가한테 사과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직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아, 맞다. 할머니 유품 중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뒷면에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진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유품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두 젊은 여성이 함께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75년 여름 영숙이와 함께. 정수 씨는 영숙이라는 이름을 단서로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1975년이면 50년 전이었어요. 영숙이라는 이름, 박정희 할머니의 친구, 그리고 20년 전의 배신. 정수 씨는 옛 주민등록 기록과 학교, 동창회 명부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을 찾아냈어요. 김영숙 78세 부산 거주. 정수 씨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의 작은 주택 앞에 선 정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50년 전 친구, 20년 전의 배신, 그리고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마지막 사과. 이 모든 것을 전해도 될까요?
받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정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편지는 전해져야 한다고. 아무리 아픈 진실이라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낫다고. 정수 씨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백발의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사진 속 젊은 여성의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길모퉁이 우체국 집배원 김정수입니다. 혹시 박정희 씨 아세요? 그 이름을 듣자 영숙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희. 그 이름 어떻게 아세요? 정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편지가 있어요. 영숙 할머니께 드리려고요. 영숙 할머니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담해 보였어요. 하지만 읽어 내려갈수록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정희가 미안하다고. 네.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사셨대요.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50년 전에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같은 공장에서 일했고 같이 방을 얻어 살았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죠. 할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같은 남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정희도 나도.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그때는 목숨 걸고 사랑했거든요. 그래서요? 정희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속여서 둘을 갈라놓았어요. 나중에야 알았죠. 정희가 그 남자랑 결혼했다는 걸.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배신감에 미칠 것 같았어요. 평생 친구라고 믿었는데 그 후로 정희랑은 연락 끊었어요. 미워했어요. 50년 동안. 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지난 50년 동안 정희를 미워하느라 제 인생을 낭비했어요. 그 남자요? 나중에 알고 보니 별것 아니더라고요. 정희랑도 몇 년 못 살고 헤어졌대요.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걸로 50년을 싸운 거예요. 바보 같죠? 그럼 용서할게요. 아니,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어요. 다만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정희도 나도 연락할 용기가 없었으니까.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희가 죽기 전에 미안하다고 해줘서. 그리고 이 편지를 찾아와 줘서. 50년 만에 마음이 놓이네요. 정수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해드린 건 없어요. 편지가 다 한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이 편지는 영원히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로. 정수 씨는 부산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금까지 전해온 편지들을 생각했어요. 아버지와 딸, 형제, 연인, 손녀와 할머니, 과거와 미래의 자신, 그리고 50년 전 친구. 모든 편지에는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 갇혀있던 마음들이요. 정수 씨는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전해지지 못한 채 떠돌고 있을까.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데 전하지 못한 말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요. 편지를 전하는 것은 단순히 종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진심, 시간이 지나 굳어진 후에 표현하지 못한 사랑. 그 모든 것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정수 씨는 우체국 앞에 섰습니다. 낡은 건물, 빛바랜 간판, 페인트가 벗겨진 우체통. 누가 봐도 초라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정수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30년 동안 수천 통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수천 개의 마음을 연결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수 씨 자신도 치유되었습니다. 전 아내에게 전하지 못했던 마음도 결국 전했고,
지금은 친구로서 연락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30년 전 전임자가 말했던 것처럼 남의 마음을 찾아주다 보면 자기 마음도 찾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우체국 문을 열었어요. 책상 위에는 오늘도 새로운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의자에 앉아 첫 번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또 다른 전해지지 못한 마음이었어요.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미소 지으며 편지를 열었어요. 이렇게 길모퉁이 우체국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정수 씨는 잃어버린 마음들을 찾아 나설 것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편지가 주인을 찾을 때까지, 세상의 모든 마음이 전해질 때까지. 여러분, 혹시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말로 하기 어려워서 용기가 없어서 시간이 지나버려서 갇혀있는 마음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런 마음이 떠오르셨다면 한번 편지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꼭 붙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종이에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그때 전하시면 돼요. 편지는 기다려줍니다. 마음을 담아두었다가 때가 되면 전해지거든요. 정수 씨가 전해온 편지들처럼요. 세상에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마음도 누군가에게 전해지길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의 마음도 당신에게 오는 길을 찾고 있을지 몰라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모든 편지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음은 언젠가 전해집니다.